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또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인데, 어제 단연 화제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분향소 할머니. 여러 신문이 이 기사를 다뤘죠. 예, 그렇습니다. 사과 없는 조문으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화랑 유원지에 설치된 그런 분향소에 가서 남들보다 앞서서 이제 분양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난 말이죠. 29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만난 할머니, 이 할머니의 정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 상당수가 이 할머니를 모르는 데다 일반인 조문이 박근혜 대통령 조문 1시간 뒤인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바로 뒤에서 조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가 무엇인가? 또 궁금했던 점은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과 가볍게 포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여성이 누군지 유족들한테 물어봤더니 유족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여성을 어떤 남성이 부축을 했습니다. 혹시 경호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예. 인터넷에서는 이 할머니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했단 말이죠. 손자, 손녀가 죽었는데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분향소에 올 할머니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이거 청와대가 연출한 거 아니냐. 이 할머니를 섭외해가지고 마치 유족으로 가장해가지고 결국 이 이미지 정치를 위해서 박 대통령이 유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 할머니를 모셔온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었고요. 상당히 크게 번졌죠. 예. 자, 일단 확인된 것만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유족이 아닙니다. 인근에 사는 할머니라고 하고요. 예. 노컷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섭외한 인물 맞다는 겁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가 노컷뉴스 기자에게 말한 게 있는데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쪽이 그날 합동 분향소에서 눈에 띈 이 노인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가까이서 뒤를 따르라 부탁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자, 하지만 청와대는 어제 낮에도 그리고 노컷뉴스 보도 이후에도 연출된 것 아니다. 이렇게 강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연출은 아니고 계획된 거란 말입니까? 예, 기획을 한 거다. 예. 이런 얘기인가요? 정부 핵심 관계자 말하고 청와대 말하고 다른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어쨌든 이 할머니는 유족 아니고요. 예. 또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일보 제목이 눈에 띕니다. 빨간 매니큐어 할머니는 누구일까? 예.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아니, 남의 상가집 가가지고 쇼를 할 생각을 하는 이 정권은 도대체 뭐하는 정권입니까? 정말 참 아주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예. 예. 자, 하여간 이런 사안만 보더라도 이 현 정부가 유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그런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세월호에서 구조된 어린이가 있었죠. 예. 어린이를 위로했을 때도 청와대가 이 병원에 있는 이 어린이를 일부러 데려온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낳았는데 이 어린이의 이모인가요? 그분은 또 부인했고요. 예. 자, 하여간 지금 이 국면에서 이 연출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이 소식 여러 신문들이 다루고 있는데 크게 다루지 않네요. 예. 예. 한마디로 창조 의전 같습니다. 예. 창조 경제는 간대였고. 예. 이제 경향신문이 이 할머니, 예. 이른바
분향소 주변에 산다고 알려진 그 할머니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일부 이제 인터넷에서 이 오모 씨가 박사모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예. 뭐 주민들의 말을 빌려서 뭐 대구에서 찍힌 사진도 근거 사진으로 돌고 있는데 뭐 이 할머니는 대구에 간 사실조차가 없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산 초지동에 사는 주민인지부터 예. 좀 더 취재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많은 언론들은 이 할머니가 유족으로 보인다, 혹은 유족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거도 없이. 연합뉴스였던가요? 예. 그 사진 설명이 상당히 이채로웠죠. 예. 유족으로 보이는, 예. 유족으로 보이는, 예. 사실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 써야 되는데. 정동 보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합뉴스가. 예.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중앙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말이죠.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파 출신이라고 하는군요. 구원파 신자였고 한때 또 세모그룹에서 일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세모는 세월호 운영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전신입니다. 유병헌 씨가 실소유했다는 점에서도 같고요. 예. 자, 해경에 따르면은 이용욱 국장은 1991년 세모그룹 조선사업소에 입사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구원파를 믿게 되면서 세모그룹에 이직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세모가 한강 유람선을 운영할 때입니다. 이 국장은 세모그룹에서 일하면서 회사 지원으로 1997년 8월 부산대 조선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박사학위 논문을 보니까 말이죠. 후기에 면학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주식회사 세모 유병헌 회장님 등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썼습니다. 논문 연구비 역시 세모그룹이 지원했습니다. 유병헌 회장.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지요. 이용욱 국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1997년 해경의 경정으로 특채됐습니다. 선박 설계 분야 전문가라는 이유였는데요. 그 뒤에 총경, 해경혁신단장, 군산여수해경서장,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장을 지냈고 경무관, 그리고 바로 2012년 7월부터 정보수사국장을 맡고 있는데 정보수사국장 해경 안에서 손꼽히는 요직입니다. 예. 이용욱 국장 해명이 있습니다. 해경이 온 다음 구원파와 손을 끊었다. 세모에서 근무한 경력을 숨기지 않았고 공무원 근무 상황 관리 시스템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서 사건 연루자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수사를 맡지 않아야 한다. 10여 년 전이라 해도 지원을 받았다면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부적절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 국장이라는 분. 예. 예. 김석균 해양경찰청장하고도 학교로 좀 얽혀 있군요. 예. 예. 자, 해경수사국장이 세모, 즉 유병헌 측과 긴밀하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해경과 언디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이것도 우리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 날인 17일 민간 잠수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사고 현장 잠수를 먼저 해야 한다면서 이미 잠수 준비를 끝내고 대기 중인 해군 최정예 잠수 요원들의 투입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인터뷰로 만나게 될 진성준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자, 4월 16일에 사고가 났고 이튿날 4월 17일 아침 7시 1분쯤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해군 최정예 잠수 요원인 특수전 전단과 해난 구조대 대원 19명의 잠수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해역 탐색을 맡은 해경은 민간 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군 잠수 요원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국방부는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서 해경 통제를 수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박광원 대변인은 해경은 무엇을 위해 현장을 독점하고 민간 업체를 위한 명령을 내렸는지 낱낱이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해경청장을 파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 민간 잠수사들이 사고 해역에 접근해서 구조 작업 벌이겠다
이렇게 밝혔을 때 실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통제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쌍수를 들어 반대했던 곳이 바로 해경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직접 통제가 가능한 또 실력도 입증이 된 해군 최정예 잠수요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해경이. 언딘 먼저 가야 된다는 이유로 말이죠. 예. 언딘은 대체 어떤 회사일까? 어제 우리 김효진 PD가 정부 지분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또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어제 보도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은 30% 정부 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투자한 펀드가 언딘 지분의 29.92%를 차지했고요. 나머지는 뭐 기타가 5.56%인데 64.52%를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김윤상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입니다. 자, 해양구조협회는 해양경찰청의 법정단체입니다. 해양경찰 출신 6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해양구조협회가 언딘과 해경의 예. 매개체라는 의혹이 나올 만합니다. 그러니까 해경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또 지분을 갖고 있는 언딘 여기다 몰아줘야 되겠다. 일감을. 뭐 이런 취지로 해서 그 촌각을 다투는 구조 현장에서 해군 가만히 있어. 언딘 들어가야 돼. 이랬다는 건가요? 해경이? 이 쳐죽일 놈들이지.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 그 김효진 PD가 하루 앞서 지적한 부분들은 오늘 지면으로 자세히 좀 분석을 오면에 했고요. 나와 있습니다. 예. 경향신문 또 오면 다른 기사를 보면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해경이 2011년에 군과 경찰에는 골프장이 있지만 해경에는 골프장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 4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145억 원짜리 골프장을 준공했다.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해경은 2010년부터 경비 함정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 기름값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이듬해로 비용을 2월에서 지불해 왔습니다. 유류비가 부족하니까 해경은 지난해 해상종합기동훈련을 4일에서 2일로 줄였습니다. 훈련 제대로 했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판단은 상식적입니다. 해경의 초기 대응 실패와 사고 예방 소홀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장비 예산 줄인 해경이 145억 들여서 골프장 지었다는 소식. 이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정말 이게 이 화병 걸려서 정말 가겠어요. 게다가 진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유족 또 실종자 가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이트 톱인데요. 이제는 해경에서 여권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가 취재를 했더니 2011년 8월 당시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해양안전교통공단을 신설해서 운항관리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한국일보가 주목한 건데요. 어떻게 됐느냐? 아니, 해양안전교통공단을 신설해서 해양사고에 대비하자. 이 취지에 반대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2011년 11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로도 못 갔어요. 당시 법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게 한국일보의 평가입니다. 화물 과적과 평형수 부족이 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감독을 지금 해운조합이 맡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해운조합은 이 세월호의 화물 과적 또 평형수 부족 이거 실태를 몰랐어요. 게다가 또 해경은 해운조합을 제재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국토부하고 여당 쪽에서 반대해서 결국 폐기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해운조합을 적극 옹호하면서 전담기관 설치는 무산됐습니다. 김희국 당시 국토부 2차관은요. 해운조합에서 뭐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걸 만듭니까? 이러면서 반대했다고 하고요. 법안 폐기, 이거 뭐 관료들이 반대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들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했습니다. 현기환 새누리당 의원,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법안을 죽여야 한다라면서 폐기를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동조했다는 겁니다. 자, 3년 전에 그 해운조합을 옹호했던 그 정부, 세월호 참사 이후에야 뒷북 대책을 내놓으면서 해운조합을 선박 안전관리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법안만 이게 통과됐다면 하는 생각은 참 부질없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자면. 예. 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장례를 속속 마치고 있는데요. 이분들 정말 그쪽으로는 눈도 돌리고 싶지 않을 텐데 전남 진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시신 수습하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이분들은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나누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자, 한 유족은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아무 일도 잡히지 않지만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은 몇 곱절이 될 거라 생각했다. 이곳에서 내 손을 잡고 울어주는 가족만 있어도 위안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실종자 가족 대표는요. 유가족들은 장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진도에 다시 집결할 것이다. 지금은 떠들 사람도 떠들 곳도 없지만 유가족들과 이 실종자 가족들이 힘을 합하면은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임자 응징을 하기 위해 나서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제 말이죠.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권력층과 선박 관계자, 아이를 찾으려고 허둥대는 학부모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정부 그리고 관계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의 사고 경위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정식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제2차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향신문 2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정부의 무능한 사고 대응에 분노하는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기 어려워 지난번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만 난 거지요.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아니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합니까? 유족들을 만날 땐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겁니까? 이런 비난의 글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예. 실명 인증 후에나 글을 남길 수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그제 2,300여 건, 어제도 2,000여 건 가량의 비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실망으로 끝나게 되는군요. 예, 이런 비판의 글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1차 사과에 이어서 사고 수습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 다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5월 중순쯤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개조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이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쥐가 뭔데 국가 개조를 운운합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 있습니다. 10면에 실린 기사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의 1차 사과에 앞서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여권에서는 실제 정 총리의 사퇴로 사나운 민심이 어느 정도 이게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했었던 모양인가 봐요. 자, 그런데 말이죠. 국민의 23%만
총리 이름을 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퇴한다고 하니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총리 이름을 꼭 알아야 됩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또 정부를 대표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런 얘기가 당시에 많이 나왔지요. 박근혜 정부도 보니까 책임 총리제를 외쳤네요. 그런데 총리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 이럴 때 대신 책임지는 총리라는 의미였겠죠. 예, 예. 이럴 때만 책임지는 책임 총리. 정홍원 국무총리라고 정답을 말한 세대별 그 비율을 보면요. 20대는 6.1%, 나머지 93.9%는 딴 사람 이름을 댔다는 겁니다. 30대는 12.8%, 40대는 25.7% 정도 해서 전체 22.8%만 총리의 이름을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했지만 아직 물러난 건 아닙니다. 사고 수습 때까지는 그 총리직을 유지하는 걸로 돼 있죠. 예. 어제 그 회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도군청에 차려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여기서 오후 2시부터 무려 3시간 가까이 이 회의가 열렸는데 동아일보가 이런 제목을 뽑았네요. 이 봉숭아 학당 대책회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점을 못 잡고 엉뚱한 그 질문을 했다는 거죠. 정홍원 총리가 선내에 투시되는 밝은 등이 없는가? 그러니까 선내가 어두워가지고 이 실종자를 못 찾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에 대해서 군은 그렇게 밝은 빛을 쏘면은 잠수사가 눈부셔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엉뚱한 그런 문답이 오갔다는 거죠. 하나마나한 지시를 하고 황당한 문답이 오간 일도 있었고요. 능률 떨어지지 않게 하라. 뭐 당연히 그건 얘기 안 해도 뭐 전부터도 해야 될 일 아니었습니까? 예. 뭐 하나마나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마스터 키를 구해달라. 마스터 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열기 힘든 선체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참석자 누군가가 모든 선실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를 구해달라라고 하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마스터 키,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스터 키가 지금 없어가지고 문을 못 여는 게 아니라 수압 때문에 못 여는 거 아닌가요? 또 안에 부유물이 예. 이 문을 밀고 있어서.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좋은 생각이라고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자빠졌으니 참, 예. 외국인 전문가들도 겉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내시길 바란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 이런 식의 그 쓸데없는 대화들이 오간 3시간 회의였단 말이죠. 결국 정부의 무능함, 그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이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분이 공안 전문가지 뭐 이런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또 대통령 심기 경호 전문가시죠. 예. 예. 이런 분한테 뭐 기대할 게 따로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홍원 총리는 사의를 표했고 언젠가는 그만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의 영이 먹히겠습니까? 그 총리가 앞장서 가지고 저거 해라 유족들 실종자 가족들 이 뜻 저 의견 받아들여라 라고 했을 때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냐 이겁니다. 물러나기로 한 분이니까 빨리 물러나셔야지. 그리고 뭐 경제부총리가 현호석 아닙니까? 정부 서열상 총리를 대신하는 그 역할을 하는 양반인데 현호석 부총리가 더 답이 안 나오네요. 예, 차라리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좀 실세가 나서서 이 사고 수습에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저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추천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예. 현 정권 실세. 군 출신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만기 칠남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사사건건 이게 다 참여한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고 또 간섭을 하고 실종자 가족의 뜻을 이렇게 수렴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아무 힘도 없는 곧 물러나게 될 이 정우원 총리가 앉아가지고 봉숭아학당식의 그 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니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한겨레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 정치권 관련한 기사인데 새누리당 지금 큰일 났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뭐 어마어마한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당내에서는 보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악재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공약으로 이렇게 풀어낸다고 합니다. 안전을 화두로 해가지고 이 공약을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몽준 후보 현재 그 재난 체계를 정비하겠다. 김황식 후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무책임이군요, 결국은. 네, 무책임. 무한 책임이라는 말은. 네. 이해훈 후보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3등이니까 2등 후보를 향해서 김황식 후보를 향해서 김황식 후보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해상은 사실상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다. 2등은 또 1등을 향해서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그 재난사고가 많던데 그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캐물었고. 예, 하청 노동자들이 2달 새 8분인가요? 네. 예, 목숨을 잃었죠. 그 정몽준 후보는 아니 김황식 총리 때 이 해운사들이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도록 방치가 됐는데 국무총리였던 당신은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 생명안전망 공약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뭐 공약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안전한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고 온갖 형태의 그 수사를 남발해가면서 결국 안전의 가치를 높였던 그런 분, 이분 체제 아래서 한꺼번에 300명이 실종되는 또 목숨을 잃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또 공약 하면 뭐합니까? 지키질 않는데. 예,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안전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안전한 청와대, 안전한 그 권력, 안전한 기득권 이런 거겠죠. 현재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말이죠. 박근혜 정부가 5천억을 들여서 등록금 인하 정책을 펴왔는데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고작 17,000원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 11면에 이런 기사가 또 실려 있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놓고 실천이 안 돼. 이 실천이 안 되는 게 뭐 그냥 진정성은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이 집권 세력이. 이거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이 무슨 화가 또 닥칠지 참으로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10년) 전인 2004년 7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의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는 이번 김선일 씨 사건을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참담한 심정으로 확인했습니다. 자국민이 실종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주검이 발견된 시각에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선일 씨 한 사람의 비극에도 분노하던 박근혜 의원. 대통령이 돼서 나라 밖도 아닌 국내에서 300명의 인망이 실종되거나 주검으로 발견되자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 보존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 비어와
루머가 많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말과 유언 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자 이런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어떤 전직 대통령의 말.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은 정권은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죠. 이 무슨 일이 생길까?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죠.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 투자는 분배 정책, 좌파 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감세 정책을 제안합니다. 얼른 계산해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천억 원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끔찍해요.